며칠 후 김도연과 윤설은 마을을 떠났고 김도연은 생각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보내는 신호는 언제나 절박함에서 비롯되지만 그 신호를 외면하는 것은 더 큰 어둠입니다. 산으로 향하는 길, 가을은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단풍이 산을 물들이기 시작했고 바람에는 서늘함이 묻어났습니다. 사흘을 걸었습니다. 산길을 넘고 고갯길을 지나 넓은 들판이 펼쳐진 곳에 이르렀습니다. 멀리 마을이 보였습니다. 장터가 서는 마을이었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고 사람들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곳에서 김도연은 새로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밤마다 몰래 열리는 도박장, 그리고 며칠 전 그곳에서 한 남자가 죽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해질 무렵 김도연과 윤설은 장터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장터는 막 파장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상인들이 짐을 정리하고 사람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장사가 끝났는데도 사람들이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무리를 지어 모여서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김도연은 과일을 파는 상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사과 몇 개 주시겠습니까? 상인은 김도연을 힐끗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 장사는 끝났습니다. 아직 해가 지지 않았는데요. 늦었습니다. 내일 오십시오. 상인은 그대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둘러 짐을 싸고 빠르게 자리를 떴습니다. 윤설이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직 해가 있는데 왜 모두 서두르는 걸까요? 무언가 급한 일이 있는 모양입니다. 두 사람은 장터를 걸었습니다. 천을 파는 상인, 곡식을 파는 상인 모두 같았습니다. 손님이 있어도 거들떠보지 않고 짐만 쌌습니다. 아직 해가 완전히 지지 않았는데도 장터는 거의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중년 남자가 수레를 끌고 지나갔습니다. 김도연이 물었습니다. 혹시 하룻밤 묵을 곳을 아십니까? 남자는 멈춰서서 김도연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장터 끝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쪽에 객주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수레를 끌었습니다. 윤설이 작게 말했습니다. 도연날이 사람들이 밤을 두려워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김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설의 말이 맞았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에는 두려움보다 긴장이 어려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이 마을은 밤에 무언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장터 한쪽에 있는 객주를 찾았습니다. 한양객주라는 낡은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객주 주인이 나왔습니다. 중년의 여자였고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방이 있습니까? 여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룻밤 묵겠습니다. 여인은 열쇠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밤에는 창문을 닫아두십시오. 그리고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나도 나가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여인은 대답하지 않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김도연은 방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정갈했고 창밖으로는 장터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미 어둠이 내려 장터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객주 주인이 밥상을 들고 왔습니다. 윤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서둘러 파장을 하더군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여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밤마다 사람들이 모입니다. 마을 밖 빈 창고에서. 무엇을 하는 겁니까? 도박입니다. 큰 돈이 오가지만 관가는 알고도 아무도 막지 않습니다. 김도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며칠 전 누군가 죽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누구에게서 들으셨습니까? 길에서 우연히 들었습니다. 이틀 전이었습니다. 박상호라는 장사꾼이 죽었고 도박장에서 싸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관가에 신고는 했습니까?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시신은 산에 묻혔다고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침묵하고 있는데 도박에 연루된 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도박장은 지금도 열리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도 멈추지 않습니다. 여인은 밥상을 놓고 황급히 방을 나갔습니다.
윤설이 작게 말했습니다. 도연날이 이상합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도박장이 계속 열린다는 것이. 김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언가 감춰진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창밖으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김도연은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고 어둠 속에서 몇몇 사람들이 마을 밖으로 조심스럽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윤설,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도박장으로 가는 것일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 그곳을 찾아가 봅시다. 밤은 고요했지만 어둠 속에는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김도영과 윤설은 주막을 나섰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 마을 밖으로 향했고 마을 사람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박장이 어디 있었는지 처음에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노인이 손가락으로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저쪽 빈 창고요. 하지만 가지 마시오. 좋지 않은 곳이요. 김도영과 윤설은 창고로 향했습니다. 마을 밖 한적한 곳이었고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창고는 낡았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자물쇠는 없었습니다. 김도연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천천히 살폈습니다. 햇빛이 틈새로 들어왔지만 충분하지 않아 창고 안은 어두웠습니다. 바닥에는 무언가를 끌고 간 긁힌 자국이 있었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깨진 술잔이 흩어져 있었고 바닥에는 흐릿한 혈흔이 남아 있었습니다. 윤설이 바닥을 가리켰습니다. 도연날이 여기 피가 묻어 있습니다. 김도연은 무릎을 꿇고 혈흔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양이 많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으로 바닥을 훑었습니다. 핏자국은 이미 말라 있었지만 색이 선명했습니다. 이상합니다. 무엇이 이상합니까? 격렬한 싸움이 있었다면 피가 사방에 튀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는 한 곳에만 모여 있습니다. 마치 누워있는 사람에게서 흘러나온 것처럼. 윤설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창고 한쪽에는 빈 상자들이 쌓여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낡은 돗자리가 구겨져 있었습니다. 도박을 했던 자리였습니다. 도연날이 여기 보십시오. 윤설이 돗자리 아래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작은 동전 몇 개였습니다. 김도연은 동전을 집어들어 살폈습니다. 도박판의 판돈입니다. 판돈이 여기 남아있다는 것은 돈을 다 챙기지 못한 채 도박장이 급하게 정리되었다는 뜻입니다. 김도연은 동전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주변을 살폈습니다. 도망간 흔적은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정돈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흩어진 술잔과 구겨진 돗자리는 한쪽으로 치워져 있었습니다. 사건 직후 흔적을 지웠지만 완전히 치우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밤에도 다시 도박장이 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김도연은 창고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천장에는 그을음이 묻어 있었는데 등불을 오래 켠 흔적이었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기름병이 놓여 있었고 심지가 담긴 등잔도 보였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곳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마을로 돌아오는 길에 윤설이 말했습니다. 도연날이 마을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최근 갑자기 돈을 쓰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윤설은 장터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대장간이 있습니다. 주인 박철수라는 사람인데 어제 새 연장을 샀다고 합니다. 매우 비싼 것이었다고 하더군요. 또 있습니까? 천가게 주인 김윤호라는 사람은 큰 빚을 갚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놀랐다고 합니다. 오래된 빚이었는데 갑자기 갚았다고. 그리고 저 농부 이덕수는 새 옷을 입고 다니는데 명주옷이라고 합니다. 농부가 그런 옷을 입는다고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김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부터입니까? 모두 박상호가 죽은 다음 날부터라고 합니다. 그들을 만나봅시다. 김도연은 윤설이 지목한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천가게 주인 김윤호를 만났습니다. 김도연이 물었습니다. 그날 밤 도박장에 계셨습니까? 김윤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 박상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김윤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돈을 크게 땄습니다. 계속 이기고 있었지요. 사람들이 부러워했습니다. 얼마나 땄습니까?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꽤 많았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대장장이 박철수였습니다.
그의 말은 달랐습니다. 박상호는 계속 잃고 있었는데 돈을 다 잃고는 술에 취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김도연은 두 증언을 정리했습니다. 한 사람은 박상호가 이겼다고 했고 다른 사람은 졌다고 했습니다. 증언이 정반대였습니다. 박상호가 이겼다는 사람도 있고 졌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둘 중 하나는 거짓말입니다. 박철수가 소리쳤습니다. 제가 본 것을 말한 것뿐입니다. 세 번째 사람을 만났습니다. 농부 이덕수였습니다. 그는 다른 두 사람보다 어렸고 겁이 많아 보였습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덕수는 눈을 피했습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어두웠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당신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박상호가 죽을 때 당신은 어디 있었습니까? 이덕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밖에 있었습니다. 담배를 피우러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박상호가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겠군요. 그렇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김도연은 세 사람의 증언을 떠올렸습니다. 모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박철수와 김인호는 질문하지 않았는데도 돈 이야기를 먼저 꺼냈고 이덕수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회피했습니다. 윤설이 말했습니다. 도연날이 사람들이 죽음보다 돈에 더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상합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그 죽음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돈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마치 돈이 더 중요한 것처럼. 왜 그런 것일까요? 돈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돈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으며 누군가 그 돈을 차지했습니다. 김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박판의 판돈은 사라졌고 박상호가 가진 돈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 돈을 가졌습니다. 그들이 가져갔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만이 아닙니다. 돈을 나눠 가진 사람이 더 있을 것입니다. 윤설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도연날이 객주 주인이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박상호에 대해, 도박장에 대해. 김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사람입니다. 김도연은 박상호의 마지막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상호가 마을에 들어온 날부터 죽은 날까지의 움직임을 정리했습니다. 객주로 돌아가 일꾼을 찾았습니다. 젊은 남자였고 마당에서 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박상호라는 사람이 여기 묵었습니까? 일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흘 전에 왔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말이 적었습니다. 혼자 방에 있었고 저녁에 술을 조금 마셨습니다. 누군가 찾아왔습니까? 일꾼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둘째 날 저녁에 주인마님이 박상호 방으로 들어가시는 걸 봤습니다. 김도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객주 여주인이 직접 방으로 들어갔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차를 대접한다며 들어갔습니다. 한참 있다가 나왔습니다. 그 후 박상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날 밤 이후로 보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혹시 박상호가 가진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꽤 많았습니다. 방에서 은자가 가득 담긴 주머니를 펼쳐놓고 돈을 세는 것을 봤습니다. 김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인도 그것을 봤습니까? 아마 봤을 겁니다. 주인마님이 방에 들어갔을 때 박상호는 돈을 세고 있었습니다. 김도연은 정리했습니다. 객주 주인이 박상호의 돈을 받고 그날 밤 박상호는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방은 비어 있었고 그날 도박장에서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김도연은 혼자 창고로 다시 갔습니다. 조용히 현장을 살폈습니다. 바닥에 긁힌 자국, 적은 혈은 무언가 맞지 않았습니다. 윤설이 뒤따라왔습니다. 도연날이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혈흔입니다. 이상합니다. 무엇이 이상합니까? 양이 적습니다. 싸움 끝에 죽었다면 더 많아야 합니다. 김도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박상호는 여기서 죽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죽었을까요? 객주입니다. 그리고 시신을 여기로 옮겼습니다. 객주 주인이 그랬다는 말씀이신가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김도연은 창고를 나섰습니다. 객주 뒷뜰을 확인해 봅시다. 두 사람은 객주로 향했습니다. 해는 이미 완전히 저물어 있었습니다. 뒷뜰은 고요했고
김도연은 그곳을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한쪽 구석에 풀들이 자라고 있었는데 그중 몇 포기가 뿌리째 뽑힌 흔적이 있었습니다. 김도연은 무릎을 꿇고 그 풀을 살폈습니다. 미나리 제비입니다. 작은 풀잎 몇 개가 땅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김도연은 그것을 주워 천조각에 조심스럽게 담았습니다. 독초입니다. 이것으로 박상호를 죽였을 것입니다. 김도연은 일어섰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을 모을 때입니다. 저녁 무렵 김도연은 마을 사람들을 객주 앞마당에 불렀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고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박철수, 김윤호, 이덕수도 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불안했습니다. 객주 주인도 나왔습니다. 얼굴은 태연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김도연이 말했습니다. 이틀 전 박상호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도박장에서 싸움 끝에 죽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김도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박상호는 살해되었습니다. 도박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그리고 시신을 창고로 옮겨 도박사고로 위장했습니다. 박철수가 소리쳤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도박장에서 싸움이 있었고 그 와중에 죽은 것입니다. 김도연은 박철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박상호가 돈을 크게 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윤호는 박상호가 계속 잃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증언이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박철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김도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사실 박상호는 도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박장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시신을 창고로 옮겼을 뿐입니다. 김윤호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김도연은 세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박상호는 장사꾼이었습니다. 방에서 혼자 돈을 세고 있었다고 하지요. 은자가 가득 든 주머니였다고 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 마당의 공기가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다음 질문을 알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어디로 갔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몇은 이미 시선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도연의 시선이 사람들 사이를 천천히 옮겨갔습니다. 박철수, 당신은 새 연장을 샀습니다. 김윤호, 당신은 빚을 갚았습니다. 이덕수, 당신은 명주 옷을 입고 다닙니다. 이름이 불릴 때마다 마당의 숨소리가 하나씩 줄어들었습니다. 박상호가 죽은 바로 다음 날부터입니다. 어제까지 가난하던 사람들이 하루 만에 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돈의 흐름만이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김도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말은 마당 전체를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저 누군가의 손으로 옮겨갈 뿐입니다. 이덕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입니다. 박철수가 이덕수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분노에 찬 얼굴이었고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윤설이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박철수의 팔을 잡아당겼고 박철수는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윤설의 손길은 부드러웠지만 정확했습니다. 박철수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김도연이 말했습니다. 이제 더 숨길 수 없습니다. 이덕수가 소리쳤습니다. 제가 말하겠습니다. 객주 주인이 시켰습니다. 저는 시신을 옮기기만 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객주 주인에게 쏠렸습니다. 객주 주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김도연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실행자일 뿐입니다. 진짜 범인은 따로 있습니다. 김도연은 객주 주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판을 짰습니다. 객주 주인이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박상호는 당신의 객주에 묵었습니다. 당신은 박상호가 큰 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방에서 돈을 세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도연의 말이 잠시 끊겼습니다. 당신은 박철수와 김윤호, 이덕수에게 말했습니다. 박상호의 돈을 나눠 가지자고. 그들은 가난했고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객주 주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날 밤 당신은 박상호의 방으로 가서 차를 대접했습니다. 박상호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차를 마셨고 그 차에는 독이 들어 있었습니다. 윤설이 작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김도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박상호는 독에 죽었습니다.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고에 혈흔이 적었던 것입니다. 김도연은 품에서 작은 천 조각을 꺼냈습니다. 말라붙은 풀잎이 몇 개 묻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당신의 객주 뒤뜰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독초로 쓰이는 미나리제비입니다. 소량만 먹어도 사람이 죽습니다. 하지만 독이 퍼지는 것은 천천히 일어납니다. 객주 주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흩어진 뒤였습니다. 박상호가 죽자 당신들은 그제야 시신을 창고로 옮겼습니다. 도박장 사고로 위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객주 주인이 소리쳤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김도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상호의 방을 확인하면 칼이나 싸움이 아닌 죽음의 흔적이 드러날 것이고 시신을 찾아 조사하면 독으로 죽은 흔적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뒤뜰에는 아직 미나리제비가 남아있을 것입니다. 객주 주인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뒤로 물러섰고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저 김도연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칼을 들지도 직접 손을 쓰지도 않았지만 가장 많은 돈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판을 짠 자의 몫이었습니다. 김도연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직접 피를 묻히지 않았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칼 대신 욕망이라는 판을 깔아 사람들을 사지로 몰아넣었습니다. 이 마을 전체를 당신의 도박장으로 만든 것입니다. 객주 주인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빚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였습니까? 객주 주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관가의 관리들이 4사람을 끌고 갔습니다. 객주 주인 박철수, 김윤호, 이덕수 모두 고개를 숙인 채 끌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조용히 지켜보았고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초라한 마당이었지만 진실이 드러난 곳이었습니다. 김도연과 윤설은 객주 밖에 서 있었습니다. 윤설이 물었습니다. 도연 나리, 처음부터 객주 주인을 의심하셨나요? 김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이상했습니까? 객주 주인은 박상호에 대해 너무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박상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도박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지만 그녀는 박상호를 직접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심하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아는 것은 직접 관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김도연은 스치는 바람을 느끼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도박은 우연이 아닙니다. 판을 보는 자만이 돈을 가집니다. 객주 주인은 판을 짰고 그 판으로 박상호의 목숨과 돈을 빼앗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도박장이 있던 창고는 텅 비어 있었고 마을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김도연은 어둠이 내려앉은 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욕심은 사람을 망치고 돈은 사람을 죽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납니다. 다음 날 아침, 김도연과 윤설은 길을 나섰습니다. 산길에는 낙엽이 흩어져 있었고 바람은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그 길에서 김도연은 이상한 소문 하나를 들었습니다. 누군가 매일 밤 편지를 태운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편지가 어디서 왔는지, 무엇이 쓰여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